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 됐을 때, 뭐 더 나가서 이제 금리 인상인데 또 경기 안 좋아졌다고 안정된 시장 인정하면 외화가 유출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했을 때 내가 솟아날 구멍은 어디냐를 저는 더욱더 찾아야 돼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하면,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먼저 따질 거는 먼저 금리의 취약한 시장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그건 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눈을 낮춘다든가. 근데 그게 우선은 이제 대출 받아서 많이 상품 이용하는 이제 월세 시장이겠죠. 그래서 뭐 월세 오피스라든가 상가 대출 많이 이런 시장들은 좀 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장도 얘기인데요. 사실 뭐 얼마 며칠 전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와서 더 위축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 재건축 시장이 정말로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건 재개발은 돈을 싸그리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장기간. 조합원 누구도 돈 안 내요. 여러분 사업비의 결론은 그 이자 다 포함되겠죠. 근데 사업 기간이 무지 길어요. 규모도 커요. 빌리는 돈도 많아요.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사실 가장 먼저 타격 보는 게 재건축도 도심재생 사업 중에 하나, 도심재생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동안 회피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를 놀린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뭐 시공사 이런 입장에서 이제 추가 분담 갖고 싸움을 많이 나요. 뭐 처음에는 인내 없네, 도급제니 뭐 지분제니 별 얘기 다 하겠지만 결론은 받아갈 방법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적자가 날 테니까. 왜? 금리 부분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도 약간은 피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됐을 때, 그러면 가야 할 시장, 그건 다 죽냐? 이제 이거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물론 그게 상황이 안 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온다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경험상 보면 2008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히스토리. 2008년도를 제가 사업을 직접 하고 있었을 때 본 거는 뭐냐면 이제 의외의 것을 봤어요. 자, 그걸 설명드리려면 좀 다른 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동그라미 친 거예요. 여기에 100만 가구가 살아요. 자, 이 설정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100만 가구가 사는데 이 나라에 갑자기 뭐 어떤 경제적 어떻게 오고 뭐 어떤 게 와서 하여간 나라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회사들 망하고 뭐. 그래서 우리 IMF 때 생각을 할게요. IMF처럼 회사도 망하고 파업도 있어 사람들이 생활비도 없고 이 물할 부절 많아요. 자,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이 하나 나가요. 자, 많은 사람이 망하고 이렇게 비용 부담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100만 가구가 저녁에 들어가서 자야 할 집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죠. 제 말은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 100만 가구가 고전된 소리는 100만 가구의 집이 필요해요. 그게 임차든 월세든 뭐든 간에 그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어떤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거냐면, 자, 비용을 부담할 가구가 많아지죠. 취약 가구가 많아지죠. 왜? 망했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을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동을 만들어요. 제가 본 건 이동이에요. 부동산은 이동이 결론은 시장을 만들어요. 사람이 이동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동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디서 설명해야 되냐면 IMF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면요. 그전 이제 노태우 정권이죠. 노태우 정권이 대단히 잘한 게 주택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뭐 나중에 정치적인 저는 잘 몰라요. 부동산 쪽으로 보면 주택 공급을 열반히 한 데서 외곽적 신도시 만들고 분당 일산 난리해서 정말 공급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너무 공급이 많았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퍼지게 한 게 뭐였냐면 IMF예요. IMF 딱 터지니까 많은 회사들이 안 좋아졌고 뭐 일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가 망하면 생활비를 마련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 깨고 차 팔고 이러는데 마지막이 보증금의 활용이에요. 임차인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했죠?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큰 집에서 작은 집 아니면 더 멀리. 근데 그 당시에 딱 돌아보니까 외곽에 신도시들 빈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다. 누가 힘들었죠, 그 당시? 이제 도심에 있는 집주인들. 아, 돈 없는데 나간대. 돈 내주래. 그래서 대출 받아보려면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난리 아니어서 싸움이. 근데 어쨌든 간에 퍼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순간적으로 많이 퍼져요. 그 외곽으로. 그래서 안정화시키고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외곽 신도시가 확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역할하는 게 사실 IMF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황을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또 맞죠. 근데 그때 상황은 좀 달라요. 2008년도에 금융을 맞았는데 우리가
외곽에 신도시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일부는 있었지만 많이 짓지 않았어요. 왜? 불황이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가도 크게 싸지도 않고 나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가 속된 말로 똥을 안 왔다면 이제 빌라 지역 말하는 거예요. 절대 사면서부터 저건 가격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지역들의 땅값과 임대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의 오른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가도 나갈 데가 없고 나갈 집도 없고 별로였다는 이거죠. 상황이 줄여가려 해도.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점점 도심 재생사업 위주로 오면서 더 숫자는 지금 더 줄었죠. 그게 집이 없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는 거기 이제 나가질 못하고 거기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임대가를. 다운사이징을 하는데 무조건 경기의 위기는 뭐냐면 필요한 집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다운사이징을 만들어서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우리 상황은 뭐죠? 이제 지금의 그럼 우리 상황을 좀 따져볼게요. 지금의 우리 상황. 지금의 우리 상황을 따져보면 외곽에 주택들이 이제 공급이 많이 일어났죠. 나갈 수 있는 집이 좀 있죠. 일부 계층은. 근데 일부 계층 도심 내에서만 보면 또 어떤 상황이죠? 도심 재생 위주 사업만 하니까 저가 주택은 확 줄어든 상황이에요. 멸실 너무 많이 부셔버렸잖아요, 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쉽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시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일이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제가 외국 상황에 뉴욕 같은 상황 하나 지금 신문 캡처해서 한 걸 제가 잘 보낼 건데요. 해외 상황 때 어땠냐면 2008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압류를 당했죠. 중산층들이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떤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긴 모기지라고 대출 기간을 잡아서 집을 많이 샀는데 다 압류당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야 될 곳은 도시여서 도시에서 잡을 잡고 해야 되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다 저가주택, 안 좋은 막 유창도 없는 막 깨진 이런 임대주택 가서 거기 이런 임대주택들 임대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게 지금까지 폭등해서 계속 유지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위기라는 건 항상 흐름을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멀리 퍼져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잡이 없어요. 경제 위기일수록 더 심해져요. 이게 더 오히려 가구순 분화가 심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외곽에 임대 아파트, 이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공급 물량이 초과돼서 갖고 있는 분들, 물론 서민층 단위 싸움에 맞는 가격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이 약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제 말은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매도 타임을 어디 잡아야겠다. 한동안 안 좋으면 언제까지 내가 숨을 죽여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걸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나올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근데 여기 나올 분들하고 가격이 맞지 않고 턱없이 비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셔야 돼요. 너무 이제 긴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아까 결론적으로 내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 있을 때 따지면 저는 두 가지 따져요.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 다운사이즈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두 가지만 따질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부의 대응이 어떤 걸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카드 특성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정부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느 정도 방어는 하지만 너무나 이 외국하고 이 경결성이 너무 강해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택시장은요. 우리가 월세제도가 아니잖아요. 전세제도여갖고 외국에서 간접 투자 상품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질 못해요. 전세제도 유지여가지고. 이게 리츠나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주식처럼 우리가 꼭 내가 돈이 없어도 이런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누가 법인 하나가 이제 리츠라는 게 대표가 투자를 하면 나는 일부 투자를 해서 돈을 수익금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우리는 발달을 안 했어요. 왜? 한국의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렇게 영향력 국정이 약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정부가 정말 비상 상황이면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카드? 활성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보통 이제 토목국가다 별 욕을 먹는 게 경제 위기 때마다 이걸 쓰니까 왜 그러냐면 연결성이 되게 약해요.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 안 해서.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오면 돌릴 수밖에 없는 카드, 쉽게 쓸 수 있는 카드, 외국하고 분리된 카드가 되게 강한 거, 국지적인 거, 부동산이에요. 특히나 주택시장. 그러면 또 그때는 뭔가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돼요. 물론 원성을 듣겠죠. 여러 가지 다시 또 토목국가자면 별로 드는데 카드가 쉽지가 않은 게 금융시장 죽으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개개별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결론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 사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한 번에 막 이건 결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개개의 경우가 다 다르니까. 단지 참조하실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 내고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드리지만 어떤 경우든 솟아날 구멍은 있고요. 특히 부동산은 흐름이 생깁니다. 경제 위기 상황도. 두 번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한테는 위기 상황에서 카드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국 시장의 간접적 상품이 발달하지 않는 이상은 주택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잘 전략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